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복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령이 없단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최상목에게 민주당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자 경고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청구가 인용됐음에도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대로 열받았는데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든 아니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즉시 의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운영 방식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권한 행사의 기준도 들쭉날쭉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것인데 최 부총리는 법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권한만 마음대로 행사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도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는 외면하고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내란 소요 세력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하여 최상목에게 응당한 법의 처벌이 있을 것을 엄중히 경고했는데요. 이러한 최상목에게 처벌을 하려면 저희가 여론을 만들어서 민주당에게 화력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으로 민주당에게 화력을 지원해주세요. 최상목이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죠. 네. 왜 임명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3명 중에 1명만 그냥 임명을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아무튼 안 했어. 1명 마은혁만. 네. 그러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오늘 이제 선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된 것 같던데. 네. 일단 연기가 되고 10일 한 7일 뒤인 10일부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요 연기가 된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그걸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할까요? 네, 지금 네. 여쭤볼까요? 잠시 후에 아니, 할까요? 뭐- 천천히 할까요? 아, 편할 대로 예, 하세요. 예. 그거는 이따 텐데. 이따 나누고. 네. 그런데 최상목이가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이 너가 임명하지 않은 거는 이거 위헌이야. 위헌이야라고 결정이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네. 최상목이는 헌재 결정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일단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어제 이제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어제 어떤 입장을 냈냐면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얘기 좀 해볼까요? 법제처 뭐 법무부 오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이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네. 따를지 말지를 네. 본인이 법무부랑? 법무부, 법제처. 누구랑 뭐 얘기도 나누고 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안 따르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거죠. 네. 그럼요. 예. 명백하고요. 관련해서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여타의 법학자들도 지금 너무 많이 개탄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되면 헌법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서 침해됐다.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다. 이거를 바로잡아달라고 헌재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그건 바로 효력이 생기고 그거를 바로 집행해야 될, 그걸 따라서 집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의무가 네. 국가기관에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무슨 법무부하고 상의해보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국가배상 청구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결정이 났어. 그러니까 뭐 수용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남의 집을 뺏어버렸다 뭐 이런 것들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국가 배상이 결정이 났는데 돈 줄 건지 말 건지 내가 법무부하고 상의해보겠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인 것이고 이게 이제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관계자 무슨 조선일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흘리는 것도 전형적으로 옛날에 윤석열이 중심으로 정치 검찰이 했던 수법이죠. 추미애 장관이 옛날에 저 검찰총장 깝치지 말라고 수사지휘 하니까 검사들하고 상의해보겠다 이러더니 그 뒤에 한 얘기가 이거는 그때 당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었다 이러고서 그냥 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은 아무 그거에 대한 비판이 없이 그냥 끝내버렸는데 네. 이게 이 헌재는 그러면 이걸 왜 받아줬을까 연기 신청을 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저하고 항상 보면 생각이 일치하는 우리 아주 훌륭한 후배가 TK 출신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걸 참 정리를 잘했더라고. 저한테 이게 의견을 보내줬는데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변론을 열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미선 재판관이 그 대리인 의견을 구하기는 했어요. 이거 헌재에서 결정 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답까지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명토를 받기 위해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그거를 당사자인 최상목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도 저렇게 부정선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걸 보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아예 여지를 지금 봉쇄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찍소리 못하게 봉쇄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하고 권한쟁의 심판은 남겨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을 안 한다고 버틸 때 네. 마은혁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여가지고 네. 헌법재판관으로 그냥 넣을 수 있어. 네. 그러려면은 본안이 있어야 돼. 본안이. 원소송이 뭐냐. 근데 그게 권한쟁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헌재가 염두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개기면, 그러니까 의사 확인을 해보고 끝까지 개기면 가처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인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면 지금 다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 보자면 마은혁 재판관이 굳이 임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게 얘들이 이제 무슨 전략을 쓸 거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 한 명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을 이 사람은 못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런 작전을 또 쓸 거거든요. 저게 이제 지금도 보시면 지연 작전이네. 법에 정해져 있는 온갖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온갖 이상한 합니다. 짓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면 변론을 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차에 대한 어떤 그 미리 예비적인 고지나 이런 것들도 헌재가 좀 생각했을 가능성. 저는 그것까지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말씀이 조금 어렵지. 좀 어려워요. 괜찮았어요? 전 좀 어려웠어요. 그럼 제가 약간 좀 부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목이가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뭐 따라야 될지 말지 선택 사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 명확하게 그럼요. 써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뭘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 네.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그러니까 최상목이지. 네. 최상목이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무조건 따라야 그러니까 된다. 임명을 너는 해야 된다라고 이게 법으로 써 있다고. 그게 의무예요. 근데 이거를 최상목이가 모르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헌재에서 최상목 측에게 이거를 그 전에 물어봤었어. 너 이런 법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네. 보고 옵니다.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이 조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알고 있잖아. 있네. 그러니까 얘는 알면서 계속 꼼수 부리고 있는 그러네. 거야.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소송도 했지만 동시에 또 뭘 했냐면 이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냈다고.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워낙 급하니까 네. 마은혁 후보자 지금 최상목이가 계속 임명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임시로라도 빨리 여기 이 사람 헌법재판관으로 좀 지위를 좀 부여해달라라고 네. 가처분 신청도 내렸다고. 내놨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해주신 거죠. 네. 이제 그거를 하려면 가처분 신청을 심판을 하려면 원래 냈던 권한쟁의 심판이 살아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가처분도 같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어찌됐든 이게 연기가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결정돼서 나올 그러니까 것 헌재가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할 건지 이제 전략적인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어거지를 쓰니까 네. 그래 네 얘기를 우리가 듣는 데까지는 다 듣는데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너도 다 알잖아. 이런 거 딱 정리한 다음에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니네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계속 연기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러면 건건별로 다 해가지고 다 털어버릴 테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한 보관도 지금 헌재가 논의를 했을 거예요. 이 최상목이 하나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아니 왜 국민들이 이런 헌법재판소법 조문까지 알아야 아니, 세상에 됩니까? 얼굴 그리고 다- 아니 그게 다 떠났어요. 재판의 결과는 따라야 되는 게 그냥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오늘도 헌법재판소 공보원이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봐요. 혹시 헌재 결정 나왔는데도 최상목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럼 위헌이고 그건 법률로도 위반입니다. 아 이거 누가 몰라? 그렇죠. 아 초등학생도 알아. 그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맞아.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제가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바로 즉시 내가 이거 의원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맞아. 내가 좀 입법조사처랑 하면서 상의도 해보고. 맞아. 딱 그겁니다 지금. 좀 생각해보겠다. 가족이랑도 얘기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또 나와가지고 아니 법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국회 생각은 좀 다르다. 맞아.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라를 아. 그냥 뿌리부터 막 기초부터 다 뒤집어 흔드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장상 최장목이 임명 안 한 것도 웃긴 게 그냥 법을 따라서 학생이 졸업을 하면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잖아요, 수료증을 주고. 네. 그거 안 주면 학생 졸업 못 하나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그거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학교장이 지금 현재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아니 임명 안 해도 된다,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헌법재판소를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과거 전력을 시비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쫄았다, 속되게 표현하면 겁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이 네, 있습니다. 예. 오히려 어쩌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연기하고 변론을 다시 재개한 것이 좀 그 바람직한 헌법재판을 위해서 적정한 혹은 그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이 사실은 오늘 선고하기로 한 사건이 두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고요.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인데 이 두 가지에 아주 엄격하게 본다면은 그 심사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먼저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가 그 헌법재판관을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은 임명부작위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이어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에서 선출한 40역 그 재판관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행위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권 권한 혹은 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이러한 것들을 침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회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상으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피청구인이 되겠죠. 국회가 청구인이 돼서 그래서 그 이러한 임명 부작위가 자신의 헌법상의 권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혹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이런 것들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다투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은 7인 이상 심리해서 그 과반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지금 오늘 원래 선고하기로 예정했던 사건이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예.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는 소송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헌법재판관이 과거에 6인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 6인 체제에서 지금 8인 체제로 바뀌었는데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오는 이 과도기 상황에서 이 헌법소원 심판이 전 청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정한 변호사가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청구서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보도상을 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헌법소원 심판 자격을 받을 권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권리. 그러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같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 계엄령을 발동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이 이것이 위헌이어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닌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판단할 때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9명이 다 정원인데 정원에 미달된 상황이 있으면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재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은 결국은 헌법소원 심판이 될 터인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 기본권인데 이것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은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다 판단해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8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6인의 찬성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이니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 사건이 이번 임명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입니다. 네, 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은 이것이 인용되려고 하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선고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또 그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했는 것에 관해서는 또 이런저런 뭐 보도들이 있습니다만은 헌법소원 심판은 왜 연기했는지에 관해서도 사실은 지금 아주 의문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제가 추측한데 이거 사실은 추측입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어쩌면은 법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헌법소원 심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반드시 헌법재판관 구인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공정한 재판이냐 하는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 6명 있다가 지금 8명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법에는 기본적으로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인도 안 되던 상황이었으면은 6인 있다 이런 상황이 네.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반드시 9명이 아니면 그 전부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냐? 이건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9명이 다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관 1명이 뭐 해외에 출장 가거나 이렇게 하면 때로는 8명이 재판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8명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반드시 9명이 갖춰야 물론 헌법재판관 9명이 다 갖춰지면은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지금 현재는 8명이 갖춰진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금 훼손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서 위헌이다라고 선언할 만큼의 아주 많이 훼손한 것이냐. 왜냐하면은 숫자가 적은 경우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때로는 뭐 8명이 재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률적 차원에서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서 7인 이상이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소원 심판이 저는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만약 논란이 있으면 예, 예. 뭐 지금 현재 8인이니까 예. 이것이 기본권 침해를 했지만 예.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에 대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은 예. 별건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실제로 최상목 그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라는 예. 이 행위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예단을 줄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만약에 두 개 다 선고를 하면은 그 헌법소원 심판은 예컨대 인용하지 않고 네. 권한쟁의만 위원을 판단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부권만 7번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은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지난 예산 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000억을 증액해달라고 저한테 왜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흔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숙의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권한 대행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